저는 뭐 소개 드린 대로 철학이 전공입니다. 철학이 전공인데 철학 중에서도 이제 몸 철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한 20년도 더 됐네요. 학위 받은 지가. 그때 제목이 현상학적 신체론이라고 하는 걸로 학위를 했습니다. 이 몸에 관련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몸하고 관계되는 게 워낙 이 감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특히 이제 회화, 그래서 미술 쪽으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진 또는 뭐 건축 또는 영화 이런 등등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감각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주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감정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 부분은 사실 철학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심리학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감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 요즘 책방에 서점에 나가보면 이 두뇌에 관한 또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두뇌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두뇌 연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서부터 두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초 영역으로 잡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이야기를 또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경생리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생리학 부분은 또 몸하고 워낙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좀 신경생리학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을 또 심리학이 있는데 그 심리학이 생리심리학 하는 게 있습니다. 생리심리학은 우리의 이 두뇌의 상태하고 우리의 어떤 그 지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관련해가 특히 행동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뇌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우리의 모든 지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뇌가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이제 생리심리학입니다. 예컨대 붉은색을 볼 때하고 푸른색을 볼 때하고는 뇌의 상태가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는 MRI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MRI가 발달해 가지고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뇌 속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험자를 뇌의 상태하고 MRI를 찍으면서 말하자면 어떤 뭔가를 갖다가 자극을 준다든지 해서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생리심리학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생리심리학 쪽에서는 또는 신경생리학 쪽에서는 이 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뇌의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편도라고 합니다. 편도. 하이포달라무스라 그래가지고 편도라고 그러는데 편도라고 하는 한 파달만한 어떤 팥보다는 좀 크고 뭐고 대추보다 조금 작은 요런 어떤 뭐가 우리 두뇌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운데 있는데 그 놈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어떤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쥐하고 고양이의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화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진화론적인 어떤 과정에 있어 가지고 쥐가 말이죠 고양이를 탁 보잖아요. 그러면 탁 얼어붙어 버립니다. 도망을 못 가요. 우리는 이제 근데 무서운 게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우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 같으면 공황장애 비슷한 건데요. 아무튼 쥐는 고양이를 만났다 하면 그 순간에 바로 공황장애에 빠지면서 딱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쥐를 갖다가 이제 해부를 해가지고, 뇌를 해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편도라 크는 놈을 싹 삭제해버려요. 삭제하고 난 뒤에 싹 치료를 해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 앞에 딱 두면, 쥐가 고양이한테 엉겨듭니다. 편도가 없어져 버리면 공포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쥐가 막 고양이에 달려 들어가지고서 고양이가 당황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기능이 바로 이제 편도라고 하는 건데, 자연 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부터 지나가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자연과의 관계가 제일 1차적인 게 아니겠어요? 그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포감입니다. 왜냐하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시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 왔지만은 원시인들로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생동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독사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막 뒤섞여 살면서 말이죠. 예, 그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예,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감정의 사실은 자연적 생명에서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근히 그런 공포감이 항상 저변에 쭉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그 공포감을 갖다가 예컨대 의식의 끄집에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의 끄집에 올리게 되면은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만 보면 몸이 얼어붙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뜬금없이 공황장애는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밀려가고 자기가 꼭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서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심한 경우입니다만은 자기가 이 공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높은 건물에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죽기는 싫은 겁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중적인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안 죽으려고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바닥에 들어붙기도 하고 들러붙기도 하고 기둥을 꽉 붙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거짓말처럼 싹 그 공포가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이 공황장애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공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아주 이제 자연적인 기초는 공포입니다. 모든 동물에게서는 공포가 모든 감정을 지배한다 하는 걸 말씀 일단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감정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자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것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감정들이, 미시한 감정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자존심 상한다라든지 어디에 갔더니 존재감이 전혀 없고 끌어다 놓은 보리자락 같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열등감, 그 다음에 어떤 불안, 초조, 긴장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간 특유의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몸철학으로 본 감정의 세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제 붙이기로 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감정의 워낙 토대가 정신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컨대 불안하다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할 때 뭔가 왠지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정신적으로 이 불안하기는 뭐 불안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정신으로 자꾸만 불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한다고 해서 자기 암시를 준다고 해서 불안 안 해집니까? 암시를 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의지로서 다스려질 수 있다면 감정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컨트롤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감정 조절이라는 말도 있고 감정 관리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감정 노동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그렇지만 원리상으로 보면은 정신을 가지고서 감정을 갖다가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부터 이렇게 바탕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이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라는 말 할 때 그 나는 정신으로서의 나, 의식하는 나, 나를 의식하는 나입니다. 또는 의지로서의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나가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할 때는
몸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등 뒤에서부터 나를 엄습해 와가지고 내 몸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감싸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감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게 뭔가 좀 기초를 갖다가 놓지 않고 그냥 위에서만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철학이 몸 철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 그러면 항상 정신을 떠올리니까요. 정신을 떠올립니다. 물론 정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한데 그리고 많은 철학사에서 주로 정신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에 대한 각성이 일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철학사에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 그런 철학자 있잖아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해버렸느냐 하니까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래버렸어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그죠? 죽으면 영혼이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죽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도 절대로 예컨대 내가 뭐 한다고 막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이렇게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다 준비 다 해놓고 석방 나가시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소크라테스가 나는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또 나와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무식한 너희들하고 같이 놀겠느냐. 나는 죽으면 저쪽에 저 세상에 가가지고서 엄청난 뛰어난 현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재미있게 놀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플라톤이 쓴 겁니다. 플라톤이 썼다는 이야기는 플라톤이 지어내가 썼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모든 죄는 몸으로부터 온다 이랬습니다. 그때 몸은 주로 생각한 것이 뭐 성욕 이런 거겠죠. 또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욕심이라든지 먹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모든 죄는 몸으로부터 온다 이러니까 이 몸이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돼가지고 몸을 갖다가 아주 말하자면은 박해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막 회초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입으로 밥 안 주는 겁니다. 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밥 달라고 하는데 입으로 밥 안 줍니다. 정신력을 가지고 버팁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영혼을 갖다가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 영혼은 순수해진다 해가지고서 몸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채찍 같은 거 두들겨가지고 온몸에 피가 나도록 막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내 영혼이 순수해진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의 8세기부터 한 11세기에 걸쳐갖고 내려온 겁니다. 이런 건 이제 흐름들이 쭉 있다 보니까 서양에서의 많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완전 잘못된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정신을 갖다가 중시하는 것이 곧 잘못하면은 내세를 중시하게 되고 내세를 중시한다는 것은 뭐죠? 현실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부정하고 긍정한다 하더라도 막 그냥 부수적으로만 긍정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폐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크게 이 몸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걸 갖다가 크게 깨닫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제 18세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몸을 중요하게 여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니체, 신은 죽었다. 그 니체가 바로 몸을 아주 중요하게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 철학에서 같이 다루질 않았는데 감정에 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바싹 쓴 인물이 있는데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쪽 계시는 분들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에티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에티카가 대한민국의 윤리학이라고, 그냥 에티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티카가 원래 뜻은 윤리학이라는 뜻인데요. 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 조금 보면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서라는 말이 있고 감정이라는 말이 있죠. 정서는 영어로 이모션 그러잖아요. 감정은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 정서를 이렇게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정서는 뭐냐? 신체가 변용이라는 말은 바뀐다. 그러면 신체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신체가 바뀌는 것에 대한 관념으로 이해한다. 즉 관념이라는 말은 내가 정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러한 변용, 즉 신체의 변용이 되겠는데 변용의 어떤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경우 나는 우리가 그 변용을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정서를 능동으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바꾸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념을 갖게 된 건 능동으로 이해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내 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몸을 바꾼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수동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정서, 즉 감정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강력하게 연구를 했다 할까요? 좀 글을 썼다 할 수 있는 이 스피노자가 바로 이 정서, 즉 감정을 신체 상태에 말하자면 견주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이 스피노자는 저도 오늘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스피노자는 감정의 기초를 크게 두 가지 기쁨과 슬픔으로 일단 봅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지고서 다른 감정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기쁨은 인간의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행하는 것이다. 이랍니다. 내 존재가 작은 상태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기쁘고 큰 상태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뭡니까? 슬프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슬픔은 인간의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니까 몸의 상태가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나의 존재가 크게 자꾸만 강화되면 내가 기쁨을 느끼고 약화되고 위축되면 말하자면 슬픔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쁨, 우리는 그래서 뭐죠? 기쁨이 더 좋죠. 슬픔보다는 일단 상식적으로 그죠? 물론 기쁘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슬프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하고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죠. 선악의 문제인데 스피노자의 경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기쁜 것을 갖다가 긍정하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요. 또 내가 슬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그거 안 좋다 하게 되면 그게 나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까 얘기한 니체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체의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무서운데요.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다 아시죠?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선악의 척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합법 불법의 척도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못할 짓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죠? 못할 짓이 없다라고 도스토옙스키를 빌려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 없다라고 한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냐니까 옹졸하게 소심하게 또는 뭐 예컨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컨대 미리 알아서 움츠리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인생의 길이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안심 놓고 팍팍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거야말로 참다운 말하자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 니체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전엔 영혼이 몸을 경멸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사고 이런 인물들 플라톤 그러한 경멸이 최고의 것이었다. 그래서 금욕주의 몸을 어떻게 경멸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압박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몸이 야위고
끔찍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영혼은 몸과 대지로부터, 대지는 모든 동식물들 키우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연, 대지로부터 벗어날 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 자신이 야위고 끔찍해지고 굶주리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지가 오히려 굶주리게 되고 야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혹함이 그 영혼의 환락이었다 이랍니다. 잔혹하다는 것은 몸을 갖다가 엄청나게 잔혹하게 학대하고 하는 그것이 그 영혼의 환락이다 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의 몸은 너희의 영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희의 몸은 너희의 영혼에 대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영혼이 내 몸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몸이 정말 내 몸이 뭘 원하는가, 내 몸이 나에게 뭘 하자고 말하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영혼은 가난이며 더러움이며 가련한 안락이 아니던가. 그래서 정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니체가 일찍이 19세기 중반에 말하자면 중후반쯤 됩니다만 이때에 이렇게 크게 일침을 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니체는 엄청난 문학과 예술의 서상적인 말하자면 출발점이 되었고, 20세기는 니체가 빠져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그러면서 니체는 이런 말도 합니다. 깨달은 자, 아는 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아는 자들은 나는 고스란히 몸이며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란 몸에 딸린 무엇인가를 위한 말일 뿐이다 이랍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니체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됐습니다만은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몸 철학을 갖다가 훨씬 더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만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멜로퐁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